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거는 광명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전된 그런 그 모델을 갖다 이제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명에 되게 일찍 왔습니다. 아침 9시 땡 하고 나서 이제 광명서 하루 전체를 보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와갖고 이제 한 일은 뭐였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광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광명도시공사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광명도시공사가 광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으로 오늘 와서 광명도시공사 이사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과 이제 인터뷰하면서 광명의 발전과 관련한 그런 새로운 방향성 같은 것들을 하루 종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광명은 제가 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좀 광명의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 발전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 시장님도 잘하셔야 되고, 시청이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도시공사 같은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이제 4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광명이 제가 이렇게 쭉 이 역사를 갖다 더듬어 보면 자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도시예요. 기존에 제가 공부하면서 광명시 우수 사례들 갖다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한 적도 있고, 뭐 광명시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뭐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가 개발에서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명,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는 인터뷰하다가 점심에는 광명 동굴에 가봤어요. 광명 동굴에 가갖고 이제 쭉 동굴을 갖다 이제 봤는데, 아직은 뭐 좀 단순히 이제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VR 체험까지 이제 뭐 생기고 많은 볼거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좀 더 활성화,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많아요. 성수기에는 거의 300명에 육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지를 창출하고 좀 더 이제 이 광명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미진하다 이런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뭐 광명도시공사가 좀 더 이제 이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광명 동굴 옆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 이제 봤어요. 그 쓰레기 소각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연륜이 있는 소각장입니다. 제가 자치 역량이 좀 광명이 높다라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이 지방자치 초기에 쉽지 않은 일인데, 서울시와 구로구와 빅딜을 했죠.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그래서 광명시 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가양동에 있는 서남 하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수처리장이에요. 근데 광명이 이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짓기에는 규모도 작고 좀 한강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로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 하수처리장을 독자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로구 쓰레기를 갖다가 광명에서 이제 태워주고 같이 이렇게 이제 상생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 이게 제가 행정학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할 때 이제 모델 사례로 많이 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제 광명이 지방자치의 우수 사례로서 이제 그런 모델 사례, 그리고 광명 동굴이 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또 좀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처음에 그것도 수도권 가까이에서 그런 색다른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광명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리고 뭐 광명역이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인하기에 좀 좋은 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 동굴이라는 것이 이제 초기에 히트쳤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우수 사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격은 아니지만은 또 광명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 제가 덜 잘하고 얘기하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제가 작년에 그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그 평생 교육도시 평가 모델을 만들었어요. 평가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사례를 쭉 보다 보니까 광명이 의외로 평생 교육에서 좀 선도적인,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의 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마련하는데 상당히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은 광명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갖다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신다라고 얘기하면 뭐 시청,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주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광명만의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된 강의안을 갖다 이제 좀 봐가면서 우리가 광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교재에 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앞에 부분은 좀 빠른 속도로 가고 뒤에 사례 부분을 갖다 이제 좀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하면 또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강의가 이제 이 국내외 우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광명이 새로운 뭔가를 갖다 하려면은 광명보다 잘하거나 못하는 데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못났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적어도 이제 다양한 비교, 뭐 잘하는 데 거는 배워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정면 교사라고 얘기하죠. 못하는 데 거는 뭐예요? 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반면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국내 사례도 있고 해외 사례도 있고 광명과 또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폭넓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광명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 이제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한다. 그리고 비교를 학자들은 계량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비교는 그냥 특정한 도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다못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오는 그런 도시라도 집중적으로 보고 고민하셔갖고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좀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를 갖다 이제 크게 보면은 좀 거대 도시. 또 이제 도시에 꼭 거대 도시만 있는 건 아니죠. 시골의 작은 도시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그만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슬로우 시티, 촌은 또 촌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거는 광명의 미래와 관련해서 광명이 어떻게 재개발을 해야 되고 도시 재개발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또 재개발만 능사는 아니니까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광명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이제 들었더니 인터뷰하면서 좀 들었던 그런 몇 가지 얘기를 갖다 이제 해드리면, 광명은 좀 약간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특히 아직 이 오래돼 갖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앞으로 광명시가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그런 초점은 주차 빌딩을 많이 늘리는 거다. 아파트 유유부지라든가 아니면은 도로변에 이제 주차 빌딩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갖다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주 시급한 선결 과제다. 그리고 광명이 좀 요즘은 미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봐도 미관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도시를 어떻게 잘 가꿀 거냐. 일단 아파트 자체가 다 LH 거다 보니까, 오래된 LH 거다 보니까 그렇죠. 밋밋하죠.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고층이든 뭐든 그래도 특색이 있어요. 광명역 옆에 보면은 되게 번듯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시가지에 들어오면은 좀 약간 미관상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좀 재개발로 유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좀 보존을 하면서 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재생을 갖다 이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과 재생을 잘 믹스해 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다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지역은 재생으로 가야 된다. 요 지역은 재개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다 이제 해봤습니다. 단순히 재생, 재개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교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실 광명도시공사가 공사로 이름이 바뀐 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공공 서비스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광명시장님이 그래도 욕심을 부려갖고 광명을 갖다 좀 번듯하게 만들고 싶으셨는지, 그 광명 동굴 주변이 민간의 힘을 빌어서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공공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들도 같이 시너지를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뭐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강명과 좀 밀접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이제 그 좀 설명을 하는데 주력을 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뭐 한다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비교 방법이 무진장 다양합니다.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 그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망원경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멀리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좁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절충하는 그런 그 시각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의를 뽑아내야 되겠죠. 비교를 통해서. 뭐 우리가 광명과 비슷한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광명과 전혀 다른 좀 그 예를 들어서 광명과 뭐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이제 그 놓은 뭐 슬로우 시티들과 비교를 통해서도 또 의미 있는 뭔가를 갖다 이제 그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 드리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뭐 이렇게 그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닌데요. 좀 요즘은 최근에는 해외 견학을 많이 가는 편이나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고요. 이 여행 가실 때도 내가 어느 도시에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겉핥기하고 그 오는 겉핥기식의 보고서를 써서 언론에 매일 이제 그 표적이 그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어르신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기회가 닿으면 요 우리 주변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남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에도 배울 게 무진장 많아요. 특히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뭐 기존에도 이런 여행, 뭐 서적, 뭐 그 신문, 그리고 신문도 열심히 보세요. 그 신문, 제가 오늘 그 신문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제가 글 쓰면은, 신문에 칼럼 쓰면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압축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면 그 칼럼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교과서 책 사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니까 신문을 좀, 그것도 칼럼을 열심히 좀 이렇게 보시면서 견문을 넓히시고 그런 것들을 광명시정에 적극적으로 좀 투영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갖다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례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우리 도시와 이렇게 짝짓기해서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주민들이 듣는 강의에서는 사례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례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외국 사례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예요. 되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 이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우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우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많이 은퇴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그러니까 광명은 뭐 사정이 낮지만은 신도시들이 공동화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명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재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슬럼화된 빈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빈집 생기면은 저 사람 안 사는구나, 거기다 뭐 쓰레기 버리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슬럼화돼 가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주민 단체라든가 주민 차원의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화된, 그러니까 뭐 남의 거를 갖다가 이제 뺏기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정말 맞는 그런 맞춤형 특성화된 그런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방 창생이라고 얘기해요. 지방 창생. 일본 말로 이제 창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지방 창생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쭉 보시다가 그런 걸 보시면서 여행 갈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방 창생 사례들을 갖다 쭉 보니까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일본은 뭐 자유여행도 가능하니까 손자를 대동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 일본에 보면은 공원, 그다음에 시장, 뭐 문화시설, 역사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갖고 지역의 관광객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그리고 마을을 가꾸는, 뭐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뭐 일본 사례도 좀 얘기하고 싱가포르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면 직접 가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발전이죠. 근데 그 발전이란 말은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개발이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하기도 했는데, 영어로 디벨로프먼트라는 얘기는 발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개발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개발이라는 것은 약간 뭐 주체적인 의미보다는 뭐예요? 낙후 지역을 갖다가 좀 관에서 좀 이 개입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광명 같은 데서는 개발이라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주민들이 좀 선도하는 주체적인 발전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 얘기를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광명도시공사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한 거를 쫙 보다 보니까 광명시의 이 발전의 현주소 같은 것들을 쫙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발전됐는가를 뭐 갖고 보통 다른 나라랑 비교합니까? 1인당 GDP 갖고 하죠. 1인당 GDP. 근데 광명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DP에 R자를, 리저널이라는 걸 붙여서 GRDP라고 얘기해요. 1인당 GRDP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도에 30여 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광명이 1인당 GRDP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1인당 GRDP에 이제 약간 중하위권으로 가 있어요. 예, 중하위로 한 19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게 뭐 못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 우리나라의 GRDP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주변에 큰 공장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뭐 경기도에서 최고 잘 사는데 어딜 것 같아요? 평택이에요. 평택. 오히려 삼성전자 공장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생겨갖고 거기서 이제 GRDP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가 화성 이런 데가 이 광명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화성도 공장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 자잘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 그런 경제력의 그런 척도인데,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다. 이 내실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GRDP도 GDP도 중요하지만은 좀 안에서 내실 있는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만족도, 삶의 질. 여러분들 뭐 이 지구상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를 갖다 이제 보면은 뭐 북유럽 국가라든가 산유국들인데 뭐 10만 달러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은 뭐 좀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냥 뭐 대동소이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GDP 높이는데 가장 기여하는 게
땅값 거품이에요. 땅값 거품. 일본도 그랬어요. 과거 일본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 붐을 이룰 때 1인당 GDP가 높은 이유는 다 거품, 땅값. 근데 그게 삶의 질이랑 얼마나 관련이 되겠어요. 물론 당장 아파트값 높아지면 좋겠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거와 더불어서 내실 있는 거를 갖다 이제 그래서 물론 양도 중요해요. 그건 이제 GDP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질도 중요해요. 질은 뭐예요? 삶의 질이에요. 만족도예요. 얼마나 내가 이 광명에 사는 거를 갖다 이제 만족하느냐. 강남이랑 비교해서 별로 꿀릴 거 없다. 이런 그런 내실 있는 그런 삶의 질.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 동네인데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 보는 눈, 광명이라는 것의 그런 품격, 격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옷도 잘 챙겨 입고 하는 것이 이제 격을 따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세 개죠. 양, 질, 격. 삼위일체 개념인데 발전이라는 것도 양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양과 질과 격을 같이 따져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국부, 국질, 국격. 요게 딱 균형을 좀 맞춰줘야지 어느 한 측면만을 갖다 이제 좀 부각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런 함정에서는 좀 빠져서 균형 감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제가 쓴 책 중에 아까 소개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 책을 여행 다니면서 쓴 책이에요. 여행 다니면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를 책으로 소개를 한 책인데 이 책의 이제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공공파이 만들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파이를 키운다. 이건 양이에요. 파이를 키운다. 파이를 키우자. 잘 살자. 양. 파이를 나누자.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분배라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이에요. 질. 그 다음에 파이를 다듬어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하자. 그건 격이죠. 격.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키우기, 나누기, 다듬기를 갖다 다 잘해야 된다. 그걸 파이 만든다라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한 개념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거는 이제 공공이라는 그런 파이, 사적인 파이보다는 공공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부제가 굿 거버넌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도 경쟁력이에요. 제도 경쟁력. 결국 이 제도라는 것은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보이는 제도도 있지만은 제도에는 보이지 않는 제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제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봉사정신이라든가 지역사회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서 잘 버무려져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걸 우리가 거버넌스, 협치 또는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걸 찾아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갖다 이제 폭넓게 소개한 그런 책인데 아마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 있는 핵심적인 얘기들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책을 잘 보시면은 굳이 책 안 보더라도 핵심적인 그런 얘기들은 오늘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도시가 뭐냐, 원하는 발전상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 생각을 갖다 이제 해봐야 되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실 객관적인 행복으로 치면은 객관적인 행복은 서비스 수준이에요. 공공 서비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상수도, 하수도, 평생교육,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교육은 좀 괜찮지만은 주차장은 좀 이렇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광명시의 객관적 도시 경쟁력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경기도에서 한 중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비교는 안 해봤지만 근데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는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예요. 만족도. 사실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제 이 만족을 잘 하느냐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너무 뭐 경쟁을 하고 비교를 너무 심하게 하고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 뭐 거의 시기 질투성 비교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뭐 좀 이 마음이 편치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발전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뭐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여가도 즐기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열린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뭐 싱가포르가 좀 행복한 나라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 아니에요. 싱가포르가 1인당 GDP 7만 불, 일본 4만 불. 그럼 갑자기 싱가포르가 왜 이렇게 뻥튀기 됐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예전에는 우리랑 같았거든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싱가포르나 우리나 대동소이했는데, 싱가포르는 팍 테이크업 했는데, 우리는 물론 싱가포르는 500만의 도시고 우리는 5천만의 나라다 보니까 뭐 사실 조그만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비교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GDP의 2배예요. 2배, 더블. 그 정도로 이제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그런 이유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고, 뭐 싱가포르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면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그러니까 주거 걱정이 없어요. 전 국민의 8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자릿수. 뭐 광명에도 예전에 임대주택 좀 많긴 했지만은 어쨌든 평균으로 치면은 전 국민의 한 자릿수가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집이 좀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싱가포르는 주거 문제가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대신 의료보험은 우리만 못해요. 싱가포르 의료보험은 자기가 저축해뒀다가 병 나면은 자기 계정에서 이렇게 빼갖고 병원에 가는 개념이에요. 그 혜택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의료보험 5,000원 내잖아요. 그 다음에 2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얼만큼을 내든지 간에 의료 혜택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적립해 놓은 돈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의료제도의 좀 개인 책임,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병원 자주 가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요, 싱가포르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은 되는데, 보장이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런 메디세이브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계정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 메디쉴드라고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보험 혜택을 받아요. 또 그래서 자잘한 감기 뭐 이런 걸로 병원 가면 그게 혜택을 입지만 자기가 쌓아둔 적립 계정에서 빼다 쓰는 그런 마인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어쨌든 서비스 수준이 높아요. 공공 서비스 수준이 높아요. 근데 또 뭐 최악의 좀 안 좋은 거는 자동차 값이 뭐 무지장 비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도심 교통난이라든가 이제 도시국가고 좀 작다 보니까 거의 경매 방식으로 차를 사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얹어줘야지. 우리 아파트 피 붙듯이 한국 아파트에 저기 쇠로 치면 피 엄청 붙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차 살 때 피가 엄청 붙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본인이 내고 사다 보면은 뭐 5천만 원 내외 수준에서도 이제 사기 어려운 그런 그거는 도시국가의 특수성이다 보니까 이제 뭐 꽤 높은 편이에요. 서비스 수준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이게 도시가 예뻐요.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TV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공원도 많고, 뭐 건물들도 이렇게 특색 있게 줘놓고, 가깝기도 하고, 뭐 저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영어도 통하고, 뭐 싱가포르랑 수위를 다투는 또 다른 지역을 얘기하자면, 저 유럽에 있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는데, 거기 영어가 통하고, 물가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 있죠. 뭐 삼성전자도 가고 영국 같은 데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광명도 좀 너무 땅값을 올려놓으면은 결정적으로 나중에 의미 있는 그런 지역에 의미 있는 뭔가를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그런 이것들을 갖다 이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인데 행정도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광명시청의 모습. 예전에는 되게 뭐예요? 고압적이었었죠. 예전에 뭐 관치 행정 시대에는 뭐 시청에서 되게 뭐 고압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IMF 이후에는 행정이 좀 기업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기업 스타일로 효율성, 경쟁, 뭐 펑크가 나니까 좀 효율적인 걸로 바뀌다가 요즘에는 지방자치가 좀 되면서 그나마 주민들이 좀 살만하죠. 주민들한테 어쨌든 귀를 기울이잖아요. 서비스를 갖다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관료제 방식이었다가 시장 방식으로 갔다가 요즘은 좀 소통하는 그런. 그래서 뭐 시장님들이 뭐 요즘은 다 소통을 하죠. 뭐 시장님 퍼스널리티가 뭐 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대체로 주민들한테 뭐 밑보이면은 뭐 다음 선거가 기약이 안 되니까 뭐 삼선하시는 분은 약간 예일 수 있어요. 광명에서도 삼선하신 시장님이 뭐 최근에 있긴 했습니다만 뭐 시장님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그나마 또 좀 우리가 지방자치의 그런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 뭐 중앙정부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행정의 수준도 높아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싱가포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정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최고의 인류 행정.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 행정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일단은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뭐 좀 하려면 시장님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겸손해야 돼요. 이게 좀 불친절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좀 이 고압적이고 그런 그걸 못 버려 갖고 아직 겸손하다라는 소리를 잘 못 듣는데 공무원들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돈 받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는 투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의 크기라는 것은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적정해야 돼요. 사이즈는 언제나 적정한 게 좋죠. 영어로 얘기하면 너무 업해도 안 되고 다운해도 안 되고 라이트 사이징 해야 돼요. 라이트 사이징.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좀 주민들의 그런 원하는 바를 갖다가 바로바로 캐치하는 좀 똘똘한 그런 스마트한 그런 정부가 이제 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망하는 인기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중하지 못해갖고 이게 뭐 좋을 것 같아갖고 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고 뭐 광명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뭐예요? 시장님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대통령을 뭐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고 경기도 지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덕목들이다. 아까 얘기했는데 행정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갖고 요즘 행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독불장군 행정이 아니라 같이 협치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버넌스 뭐라는 것은 협치하는 행정을 갖다 의미하는 개념인데 행정이 협치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의 경쟁력에 이제 주요한 한 덕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제도. 아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망라해 갖고 지역의 그런 봉사 기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도 경쟁력이 이제 높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제도 관행이라고 써놨는데 제도는 보이는 거고 관행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관행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 광명시의 그런 그 일처리 방식이라든가 광명시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존에 해왔던 그런 문제 같은 것들 뭐리 이제 그 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 제가 오늘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광명 도시공사가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재작년도 평가에서 되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성과를 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좀 신설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뭐 인사의 그런 공정성 이런 것들이 12위로 등장하면서 좀 그 마이너스를 갖다 이제 그 입었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되게 순위가 낮았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년 전에 시장님도 바뀌고 사장님도 바뀌었어요. 그 두 분이 다 바뀌었는데 나름대로 그 분들이 얘기한 딴 건 모르겠는데 주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라든가 직원들과 화합하려는 의지는 좀 엿보이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뭐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좀 활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청이 잘만 도와주면은 뭐 좋은 파트너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조직 뭐 광명도시공사 오늘 제가 광명도시공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밀어주시고 좀 그런 데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의외로 시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 광명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시청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일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 뭐 좀 협치하는 방식, 그러니까 통치에서 협치로 이제 가는데 국정 운영도 협력적으로 하고 시정 운영도 협력적으로 하고 뭐 지금 광명 시정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로컬 레벨이죠. 이 자치단체 레벨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레벨은 뭐예요? 이건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그런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서 다 이렇게 좀 협력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이에요. 나중에 한번 칼럼 같은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설명보다는 열심히 이 강의 교재를 보시고 그리고 교재에 보면 더 자세히 좀 써놨어요. 지금 설명드렸던 공공부문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여기 뭐예요?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공공부문 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부뿐만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다, 공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회라든가 이런 비영리 단체 같은 것들도 공적인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는 것을 좁게 보면 요거 하나, 좀 넓게 보면 2개, 아주 넓게 보면 3개까지도 공적인 역할을 갖다 하는 그런 조직들이다라는 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은 저 양반이 얘기하는데 시청 얘기도 하고 공기업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장학회 얘기 같은 것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얘는 여기고 얘는 공공기관이고 얘는 비영리 봉사단체 같은 것들이고 자선단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부분이 잘 이렇게 협력 관계를 갖다 이제 짜야지만 지역의 발전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2가지 가치가 있어요. 2가지 가치가 있는데 발전의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 전 정부 시절에는 효율성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정부는 공공성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2가지를 잘 이렇게 섞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것이 뭐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제 뭐다라는 그런 거. 공공성이라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분배죠, 분배. 쉽게 얘기해 형평이라는 게 뭐냐면 나눠주는 그런 거를 좀 중시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째 공감.
좀 전에 얘기했던 소통이에요. 소통을 중시한다. 그래서 광명 시장님이 좀 제가 물어봤어요. 광명 시장님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소통 능력에는 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생태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것들은 효율 개념인데, 이거 간단히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경제성은 뭐냐 그러면은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가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써버리는 게 아니라 절약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능률성이라는 것은 작은 돈으로 많은 일을 쓰긴 쓰는데 조금 써서 많은 걸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효과성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내가 설정한 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돈이 들건 말건 돈 개념보다는 좀 목표 달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강조되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양대 가치다. 이거를 조화시켜야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효율성을 좋아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공성을 좋아한다. 근데 그거를 잘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공공성을 갖다 다른 말로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해요. 효율성은 그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효율성은 경제 관념을 갖다 중시하는 개념이고,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그런 생활 만족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좀 너무 성장 위주로 살다 보니까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좀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복지도 하고 안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하고 쭉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동네의 품격이라든가 우리 동네의 그런 질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거고, 좀 쉽게 얘기하면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좀 열심히 좀 봉사하는 그런 청지기라고, 여러분들 양반집에 청지기가 되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 그래요. 그리고 여자 청지기를 스튜어디스라고 얘기해요. 항공사 승무원들 여자 청지기예요. 되게 헌신적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그런 청지기들을 배워야 되겠죠. 스튜어드십,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것만큼 이렇게 친절하고 좀 경쟁력 있게 하면은 많이 주민들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눔, 생태, 소통 이런 것들이 우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이제 자기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처럼 나라 간의 격차도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엄청 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율해야 되는 UN 같은 데서도 이런 이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공생의 이 좀 미덕을 갖다 이제 찾아보겠다. 우리가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이제 공생하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도 빈곤 퇴치라든가 굶어 죽지 않게 식량 농업, 보건 의료, 그다음에 교육, 평등 이런 식으로 과거의 성장 위주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의 또 개발 위주가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이제 이 나누고 공생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해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이 발전이라는 것은 개발이라는 협소한 의미, 좀 우리 지역만 아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개발 개념이에요. 그 개발이라는 이기적인 관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 소개를 갖다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유 가치라고 얘기해요. 공유 가치. 요즘은 공유 경제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공유 경제는
광명에도 그런 거 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공용 자전거 같은 것들 서울시에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주민들끼리 같이 공동 재산으로 이제 활용하는 뭐 공유재적 성격을 지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그 발전을 해야 되고 뭐 가장 쉬운 거는 카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풀. 뭐 얼마 전에 뭐 그 카풀을 갖다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택시 기사들이랑 이렇게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 우리가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높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 이 지방 분권이 되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광명시 안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이게 중앙정부 기관이 됐던 지방정부 기관이 됐든 아니면 공기업이 됐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데를 꼽아주세요. 그러면은 어디를 꼽냐라고 얘기하면 경찰을 꼽아요. 경찰을. 뭐 일단 기분이 나쁘고 이 고압적이니까. 근데 그 고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은 시민들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경찰 제도는 일본식의 경찰 제도예요. 일본식의 경찰 제도인데 정작 일본은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메가다 정부가 이렇게 오거든요. 메가다 정부가 하고 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제도를 다 아메리카 스타일의 민주적인 제도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뭐예요? 좀 이 지도와 권유와 협박에 입각해서 자치경찰제를 이미 1947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본이 남겨준 거를 계속하고 있고 그거를 당연시 해왔는데 뭐 좀 이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늘릴 계획이죠. 그래서 자치경찰이 되면은 뭐 좀 적어도 주민들한테 좀 고분고분한 뭐 경찰이 물론 뭐 너무 말랑해도 문제긴 하겠지만은 자치경찰제도 필요한 그런 왜 필요한가라는 것도 우리가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도둑놈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주도에 자치경찰을 하고 나서 도둑놈이 늘었다라는 뭐 통계도 있는데 부작용이 있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이 장을 못 담그냐 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들 뭐 가전회사 이런 데서 냉장고 사면 뭐 친절하셨어요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시청에서도 민원 처리하면 전화 오잖아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그런 거 안 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대목들이다. 상수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이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좀 상수도도 제가 봤을 때는 도 단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방도 도 단위로 하잖아요. 소방도 도가 하고 상하수도도 서울시 보면은 하나가 해요. 서울시에서 해요. 구청에서 안 해요. 하수도는 물론 관로 기능을 일부 구청에서 갖고 있긴 하지만 상수도 같은 것들도 좀 광역화해서 지금 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접한 시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조 밑에 있는 그런 부천 뭐 이런 옆에 있는 그런 데들과 정수장 같은 것들을 뭐 공동 이용하는 사례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요즘 이 일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요금, 여러분들은 세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공공 서비스 요금이 수도요금이에요, 수도요금.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세금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세금이라고 하면은 옛날 생각이고 용어상으로는 틀린 거예요. 일단 요금이라고 일단 쳐주시고요. 수도세 이런 말은 가급적 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요금인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 이 요금이 이 너무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이거를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각각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요금도 제각각이에요. 가장 잘 사는 과천의 수도요금이 최고 싸요. 강원도 평창의 수도요금 뭐 이런 데가 최고 비싸요. 그러니까 이 톤당 요금으로 치면 강원도에서는 2,000원 내는데 과천은 재정이 풍족하니까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300~400원에 그냥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에 좀 약간 위배가 되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그리고 사실
못 사는 지역이 물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원가라는 개념을 앞세우면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평창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수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1인당 관로가 20m가 필요해요. 근데 광명이나 서울에서는 1인당 한 0.5m만 있으면은 모든 수도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0.5m만 투자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촌이 워낙 하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압축해야 되고 좀 뭐 몰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요 얘기는 이제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을 다룬 그런 이야기인데 좀 전에 제가 싱가포르이 왜 성공했는가, 싱가포르 행정이 탁월해서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요 얘기는 뭐 한번 보세요. 왜 저 그림이 뭘까?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쓴 책을 갖다가 공무원 교육교재를 하나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의 결론이 이 그림이에요. 뭘 배워야 될까를 한번 잠시 고민하시면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이제 있죠. 근데 물론 서울시도 서로 주고 받고 배워요. 서울시 와서도 배워가고 싱가포르도 배워가고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광명도 배울 만한 여지 같은 것들이 이제 꽤 있는 도시가 이제 싱가포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싱가포르는 행정이 선도에서 발전을 끌어가는 모델이고 공무원들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빠른 일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남들부터 미리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이란 얘기예요. 이 광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안 생기게끔 일처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두루 생각하기. 국내외 사례를 갖다 폭넓게 충분히 고려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잘 배워. 그래야지만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두루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좋아하는 발전, 국가 경쟁력 1등, 2등을 다투는 나라가 스위스하고 싱가포르예요. 스위스하고 싱가포르라는 그런 나라인데 그 이유를 갖다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이 잘 살게 된 이유는 투자 유치를 잘해요. 투자 유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명 동굴 옆에 지금 17만 평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잘 유치를 해야 돼요. 잘 유치를 해갖고 거기에 제가 봤을 때 광명역도 있고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를 유치해야 돼요. 싱가포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 메디컬, 의학, 바이오 산업단지를 갖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세계적인 제약회사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싱가포르의 최고 요지에 공원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꾸며놔야 돼요. 광명 동굴도 있고 근데 소각장에 있는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잘 친환경적으로 유지하면은 이 공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유치하는데 첨단 산업단지 과천도 지금 지식산업지구라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광명도 그런 것들을 갖다 좀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그런 조성 사례 같은 것들 가장 관건은 투자 유치를 하는 거다. 외국의 유수의 기업들을 갖다 투자 유치해야 되는데 송도 이런 데 수준의 그런 필적하는 도시 경쟁력을 갖다 이제 강화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교통이 좋고 그다음에 주거 여건도 좋고 하니까 한번 욕심내 볼 만한 그런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세일즈 마인드가 있어요. 세일즈 마인드가 특히 광명도시공사 같은 데서 투자 유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론 광명이 그나마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광명역 옆에 있는 이케아라는 거. 그거는 그래도 전국적인 그런 히트를 갖다 이제 한 그런 사례인데 그거와 비슷한 그런 복합 그런 유원지 쉽게 얘기하면은 광명 동굴 같은 데에 주거 내지는 좀 체류형 그런 시설
뭐 싱가포르는 도박장을 갖다가 복합 리조트라고 얘기해요. 복합 리조트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마리나 베이 리조트라고 그 수영장 천장에 있는 그 큰 세계 건물 근데 그게 사실 도박장이거든요. 거기 그 수익원은 지하에 가보면 그 수영장 크기만한 도박장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이제 그 애들은 수영장에서 놀고 아빠 엄마는 도박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주변 관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래 체류하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그런 그 체류형 수익 시설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카지노라든가 서비스 산업 같은 것들을 매개 좀 그 한 그런 그 체류형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책 하나 소개하는데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책인데 이게 싱가포르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이에요.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썼고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왜 성공했는가를 갖다 이제 그 소개한 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싱가포르의 혁신 사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지만은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중앙 적립기금, 의료보험 그 다음에 여성정책, 의료서비스, 복합 리조트, 도서관, 공공주택, 공공서비스, 물관리, 등등 해서 아주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몇 가지라도 좀 관심 있는 것을 갖다 이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고 요것들 중에 좀 특이한 거 몇 가지를 좀 전에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이 느끼는 것들이 또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싱가포르 못지않게 좀 배워야 될 그런 도시가 아까 얘기할 때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데가 다국적 기업 직원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런 싱가포르 못지않게 이제 투자 유치를 갖다 이제 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일랜드는 아주 불같이 발전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좀 문제도 있었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형 위주의 성장하다 보면은 아일랜드처럼 너무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주식도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고리 깊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파르게 꺼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발전도 좋지만은 신중한 발전을 해야 된다. 부작용을 갖다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로 아일랜드 얘기예요. 아일랜드는 사실 우리랑 너무 흡사해요.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우린 일본의 식민지였었죠. 핍박받다가 1980년대 이후에 고속 성장을 해갖고 지금은 영국보다 더 잘 살 정도로 쫙 올라갔어요. 우리도 제가 볼 때 한 20년 뒤에는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본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본다라기보다는 세계적인 투자 기관에서 한국이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근데 올라가는 게 내실 있게 올라가야지 부동산 거품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꺼지면서 너무 좀 많은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우리처럼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 같은 것들이 아주 심해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나중에 끝나실 때 조금 질문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거는 신문 칼럼이니까 읽어보세요. 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쉽게 쓰여져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본 얘기.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 최근에 그런 지역의 지방 창생 사례도 있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 뭐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원래 뭐 그 도쿄에 예전부터 이제 그 에도 막부라는 게 있었죠. 에도가 일본 동경의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일본이 중앙집권적인 근대화하면서 에도 동경으로 이렇게 옮겨오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동경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데 되게 중앙집권적인 그런 발전이고, 최근에는 그 싱가포르와 유사한 그런 좀 첨단 산업을 도시명으로 육성하는, 그래서 도시 안에서 그런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례로서 일본의 이 뭐 롯봉기 힐스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그 뭔가가 느껴져요. 외국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정주 여건, 주거 여건, 사무 여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의 그 원노스라고 얘기하는 첨단 산업 단지와 거의 흡사한 그런 이 장점이 있는 일본 동경의 사례다라는, 그래서 동경도 이런 첨단 산업 육성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가 배운 모델이 라스베가스 모델, 라스베가스. 싱가포르가 이제 뭐 아버지 시대에는 도박하면 잡아갔죠. 우리도 예전에 새마을 운동 시절에는 화토 치면 잡혀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칸유 시절에는 도박을 금기시했는데, 아들인 리센룽은 뭐예요? 싱가포르가 이제 제조업 갖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배우자. 라스베가스가 결국 뭐 이 도박의 도시, 매춘의 도시였었는데, 최근에 그런 뭐 복합 리조트의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뭐 좀 새롭게 경쟁력을 갖다 이제 배양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뭐 좀 이 도시를 갖다 리빌딩에 성공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광명과 가장 흡사한 데를 갖다가 뭐 꼽으라고 얘기하면은 런던 같은데 그런 이 오래된 구도심 재생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런던은 예전에 산업혁명 때까지만 해도 아주 잘 살던 그런 최고의 도시였었는데, 뭐 요즘은 많이 낙후가 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재개발 사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런던은 산업혁명기에는 항구였어요. 예전에는 바닷가에 배를 못 댔어요.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는 다 강 안쪽에 있어요. 특히 유럽의 항구들은 강 안에 항구가 있는데, 지금은 배들이 커져서 강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항구가 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갖고 도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의 가장 유명한 데가 뭐냐면 도크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런던 도크랜드 하면은 도시 재생의 대명사예요. 낙후된 항구를 갖다가 멋진 첨단 산업지구로, 쉽게 얘기하면 광명처럼 이렇게 좀 낙후된 도심 지역을 갖다 엄청난 그런 빌딩 지역으로 개발한 그런 도크랜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안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재생을 통해서 원주민들도 유지시키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개발한 그런 옥스타워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국내 신문에 많이 소개가 됐던 사례. 그래서 도크랜드 사례, 런던 도크랜드, 그 다음에 옥스타워 사례,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옥스타워라는 건데, 이 금싸라기 땅을 갖다 재개발하면서 이 안에다가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이 배치해서 원주민들을 위한 배려도 같이 했던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이제 요게 옥스타워, 템즈강변에 있는 도시 재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과 재개발이 좀 섞인 사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 지금 우리 서울역에 가보면 고가 차도를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어놨는데,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은 철도 기지창. 지금 광명이 오늘 제가 뉴스 검색을 좀 해보다 보니까 구로 철도 기지창 문제가 이제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예전에 광명이 빅딜했던 저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갖다가 얻고 좀 잘 하는 그런 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례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이 하이라인 사례를 보면은 일단 기지창을 지하로 배치를 했어요. 지하로
배치해 놓고 주변에 철로가 오든 길 같은 것들은 지하로 다니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요게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철처럼 교각이 있는 기차가 다니던 길인데 교각 위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갖고 이 동네를 갖다 멋지게 재개발했고 이 앞에 지금 보면 아직 완공 안 됐는데 100층짜리 빌딩으로 쫙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이제 그 바뀔 그런 그 이 지역이 요 하이라인 재개발 사례다. 그 재개발의 그 포인트는 철도 기지창을 테마로 해갖고 재개발했다라는 차원에서 구로 접경에 광명도 이런 것들을 좀 그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요게 있는 게 철도 기지창이에요. 요 준지하화된 그 밑에 이제 그 있고 지하로 해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일부는 지상으로 노출도 돼 있어요. 그 관광객들이 이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고.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 요걸 보고 이제 서울역 앞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이 도시를 재생해 갖고 성공한 그런 사례로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이 맨체스터 하면 예전에 그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산업혁명의 도시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축구팀 유명하잖아요. 박지성이 뛰었던. 근데 그 맨유 구장 앞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예전에는 그 공장지대에 그 아주 오염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수변 공간을 잘 개발해 갖고 요게 뭐냐 그러면은 상암 DMC랑 똑같아요. 여러분 상암 DMC가 뭐냐 그러면은 거기 그 난지 쓰레기 처리장 옆에 그 만든 도시가 상암 그 미디어 시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맨체스터도 뭐예요? 이거를 미디어 시티로 재개발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그리고 포항은 뭘로 유명합니까? 포항에 가면 철강 도시로 이제 유명한데 요즘은 포항도 뭐예요? 우린 철강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갖고 관광 도시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 운하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 뭐 지진 때문에 잘 안 가긴 하지만 이 가보면 뭐 여기 운하에 뭐 그 마리나도 있고 마리나 그 요트 선착장도 있고 그 다음에 천안함이랑 동급의 포항함이란 배가 있는데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포항 KTX로 이렇게 쉽게 가거든요. 한번 요즘 가면 대우받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많이 안 와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재생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다. 뭐 광명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과 연계한 그런 도심 재생 지구 같은 것들을 갖다 설계할 때 이 포항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셔서 좋은 제안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럽 여행 가서 이제 봤던 그런 사진들인데요. 유럽에 갔더니 얼마 전에 이 노틀담 성당 불났잖아요. 파리라는 데 가보면 대리석 도시예요. 대리석 도시. 근데 런던이라는 데 가보면 적벽돌 도시예요. 되게 실용적이죠. 파리는 베르사유 궁전 뭐 이런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황제의 그런 왕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좀 화려하고 이거는 좀 실용적인데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잘 접맥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탈리아에 가보면 과거 로마 시절에 그런 유적들을 가보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건데 이 콜로세움이 대리석과 적벽돌을 잘 조화시켜서 만든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프로 로마노라는 공화정 시대의 정치 부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아고라 못지않게 좀 이 퍼블릭한 그런 공간이고 대리석과 적벽들이 잘 조화된 그런 무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대리석만 추구해도 안 되고 너무 적벽돌만 추구해도 안 되고 잘 믹스하는 그런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얘기도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신문에서 검색해 보시면 요 얘기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대도시 얘기는 말고 그 약간 좀 그 전원적인 그런 그 관광 도시들, 뭐 힐링 도시들 이런 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광명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광명 동굴 같은데 체류용 그 뭐 시설 같은 것들, 호텔이라든가 뭐 주거 시설 같은 걸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데는 그 관광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업무라든가 뭐 좀 그 벤처기업 이런 종사자 젊은이들이 와갖고 도시명 시설에서 이렇게 그 이 뭐 좀 살면서 좀 그 왔다 갔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체류하면서 광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벤치마킹 모델이 어디냐 그러면 발리라는 데가 있어요. 발리. 여러분들 뭐 그 인도네시아 발리 섬 잘 알죠? 근데 그 발리 중에서도 발리의 해변가는 우리가 놀러 가는 데인데 발리에서 한 2시간 가면은 그 우리 그 지리산 다락론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우봇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봇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이 좋고 물가가 싸고 다락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계 각국의 이 그 젊은 그 사업가들이 와갖고 거기에 체류하면서 그 이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그 지역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어요. 그 힐링도 하면서 일도 하는 그런 그 공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도시명 이 체류와 그다음에 체류와 이 좀 그 이 경제 활력을 갖다 같이 그 좀 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광명이 따라하기 어렵겠지만은 세계적인 휴양지 하면은 유명한 데가 저 위에는 어디일 것 같아요? 바이칼 호수. 그 사진 예쁘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이 나중에 그 한번 가보실 만한 그런 힐링의 장소. 근데 너무 외져서 좀 그 문제긴 하지만 바이칼 이 가수도 마찬가지 너무 외졌어요. 근데 뭐 이 전망 많은 그 힐링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 저는 뭐 배낭여행으로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훑으면서 갔던 와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오사카. 여러분들 일본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오사카.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토, 뭐 코베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거기를 제가 일주일 여행하고 와서 쓴 글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일본에서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뭐 일본을 좀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좀 그 척을 지고 있습니다만 얄밉긴 해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올 게 많다. 특히 그 지역의 특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게 많다라는 취지로 이것도 그냥 읽는 용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한두 가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요게 교토 시내에 있는 전통 그런 이 시가지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다 요정집들이에요. 요정집. 우리 기생을 일본에서 게이샤라고 하거든요. 뭐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이제 있는데 이 게이샤들의 무대인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보존해 갖고 관광 그런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이 오사카에서 전철 타고 1시간 가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고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본의 최고 명당지대래요. 이게 다 뭘 것 같아요? 납골묘지예요, 납골묘지. 근데 납골묘지를 너무 잘 갖고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본은 이 사찰에서 이걸 납골묘지를 관리하거든요. 사찰들이 다 템플스테이로 엄청난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묘지에 관광객 끌어들여서 이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역발상의 사례가 이 고야산 사례다. 그래서 제가 광명과 굳이 비교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쓰레기 소각장 옆에 뭔가 멋있는 이 체류형 시설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전맥시키면은 좀 부조화 속에 그런 색다른 그런 뭐 환경적인 마인드도 좀 강조하면서 이 의미 있는 그런 요소들도 뭐 이런 고야산의 사례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한번 교토랑 이런 고야산 같은 데는 가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코베는 우리나라 인천 같은 데거든요. 개항장의 도시인데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소고기가 유명해요. 소고기가. 근데 우리 소고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숯불로 먹죠. 일본은 소고기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면 일본의 소고기 조리법이 철판구이에요. 철판구이.
두꺼운 철판에다가 쫙 이렇게 해서 칼로 탁탁탁 하는 그 철판구이를 테마로 해서 그 고베에 가면은 자기들의 소고기, 철판구이 요걸 테마로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부존 자원을 잘 활용한 그런 사례로서 이제 그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그 여러 가지 생태적인 그런 그 친환경적인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은 나중에 프라이부르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프라이부르크,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 하면은 독일의 생태도시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뮌헨이라는 데 가보면은 그 BMW라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그거를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관광지로. 거기 가보면은 옆에 그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이 뮌헨 올림픽 공원을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흡사한 공원이 있는데 공원과 자동차 공장 본사가 다 밀집이 돼서 좀 그 이 성공한. 그래서 뭐 광명도 자동차 공장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세계적인 뭐 관광 투어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하는, 특히 출고 센터 같은 것들을 광명에 만드는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아에서 일단 좋은 자동차가 나오면 출고 센터를 광명 그 공장으로 뭐 바꾸는 그런 것들도 검토가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혁신도시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는 그 첨단 의료, 의학,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게 혁신도시의 그런 의료단지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부산의 그런 그 테마 마을, 뭐 여러분 그 들어보셨겠지만 감천문화마을, 감천마을, 그리고 여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이 아미동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피난민들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납골묘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동네가 아미동이라는 데인데, 뭐 납골묘 도리에 집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이 그 기둥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런 이 투어가 가능한 뭐 그런 사례들 또 우리가 좀 나중에 부산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아미동이랑 감천문화마을 가시면은 되게 이제 그 색다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그 바스라는 휴양 도시에 가봤더니 공공 서비스를 갖다가 되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공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는 센터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원스톱샵. 원스톱샵.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거기 가면 모든 민원이 다 처리가 가능하다. 중앙정부 민원이든 지방자치단체 민원이든 공기업 민원이든 다 가능하다. 한 곳에서. 그래서 원스톱샵이라고 한다. 원스톱샵이라고 한다. 우리는 민원실이 각각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거. 근데 다행인 거는 전산화가 잘 돼서 그나마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보스턴 그 사례인데, 여기는 도서관을 잘 만들어서 잘 가꾼 그런 사례인데, 광명도 뭐 그 평생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되겠죠. 작은 도서관, 동네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문화센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 도서관에 가서 다 만나고 모임하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이제 그 미국식 문화인데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도서관이 저 산 중턱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그래서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카페 같죠, 도서관이. 딱 여러분들 요즘 커피숍 가보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밖을 쳐다보면서 노트 이렇게 북 켜놓고 일하는데 도서관을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도서관을 카페처럼.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단계로 못 가고 있고, 도서관이 아직은 관공서 같죠, 쪽. 그 시청 건물이나 도서관 건물이나 거의 엇비슷한 그런 그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그래서 도서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위스. 여기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역 자생단체, 주민단체가 활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그 부분들이 되어 있고, 제3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뭐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런 자발 조직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지방자치를 갖다 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조직 이런 거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진 한두 개 보면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볼거리가 되는 사진들을 찍어 왔는데, 최고 여행 다니면서
최고의 뷰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여기예요.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스위스의 베른, 김정은이 유학 갔던,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로얄 패밀리들이 유학 가는 스위스의 수도이고 풍광이 정말 멋져요. 베른. 비싸갖고 체류는 못하고 저도 잠시 있다 그냥 떠났는데 한번 유럽 여행 가시면은 베른에 한번 가보세요. 이 빙하물이 쫙 흘러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요 흘러가는 물에 둥둥 튜브 타고 물놀이하고 그래요. 되게 이제 이 친환경적인 그런 데고, 요건 어딜 것 같습니까? 요거는 그 바닷물이죠. 베네치아.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유럽 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배울 만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찾아오는데 유용한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 관광지로도 유명한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얘기가 되겠는데, 네덜란드는 자전거의 나라죠. 친환경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협력,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잘해요. 여기 보시면은 노사정 사회협약.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모델이에요.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여지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남미예요. 남미에서 뭘 배울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이 남미에서도 못 사는 그런 이 라파즈, 볼리비아의 수도거든요. 볼리비아의 수도는 거의 쿠바 수준이에요. 되게 못 사는데, 이 볼리비아에 이게 세계 최고 높은 3,800m에 있는 수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사는데, 이 3,900m, 4,000m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출근하려면, 도심으로 출근하려면 2시간 걸려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4,000m에서 쫙 내려오는 거죠. 케이블카로. 이런 사례, 교통의 그런 이 역발상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페루의 그런 전원적인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되게 이 멋있죠. 창의적이고, 그런 경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도 되게 잘 창의적으로 가꾼 신도시 개발한 사례. 이거는 탱고의 무대, 탱고 유명하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설명했던 것들이 해외 사례들이에요. 해외 사례들이 쭉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해외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대거나 의문나는 거 있으면은 꼭 질문할 거 있다 그러면 한두 분 정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폭넓게 한번 본 거예요. 기업체를 유치하는 싱가포르이 잘하거든요. 아일랜드도 잘해요. 두 나라의 특징은 투자 유치의 규제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았냐 그러면은 돈을 빌려다 공장을 졌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난데, 싱가포르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자기네가 공장을 못 만들고 외국 기업이 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거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야죠.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 다음 민원 절차를 공장 같은 것들 쉽게 허가해주는 규제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료적인 형식주의를 갖다가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레드 테이프라고 얘기하는 건데, 번잡한 절차 이런 걸 간소화해 줘야지만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전문 기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단지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런 구상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유치에서 핵심적인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고, 국내 우수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신문으로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한국의 그런 기업 유치 우수 사례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한 데는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에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성공 모델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광교 테크노밸리. 그 광명도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되고, 과천이 지식산업지구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명역 인근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로구 접경에 한다든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사례 중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가장 유망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성남시의 판교,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의 그런 지식산업단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 강의 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들이 어떻게 발전을 추구하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성남 뭐의 그런 사례, 그리고 서울에 가보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반포지구의 재개발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옆에 보면 다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거든요. 광명도 주공 아파트를 갖다가 잘 재개발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이게 평당 5천이 넘는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뭐 요즘은 6, 7천까지도 가는 그런 재개발의 그런 성공한, 그 다음에 요거는 청계천 재개발의 그런 성공 사례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례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반 시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전철망 이런 것들을 갖다, 지하철 망 같은 거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돼 있어야지만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산골도 요즘 자구책을 많이 해요. 여기 산골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은 나중에 진주 한번 가보세요. 진주 이 성에서 바라본 난강변이에요. 근데 되게 잘 가꿔놨어요. 그리고 걸어서 쫙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주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천에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최근에 1년 전에 개통했죠. 이것도 광명 동굴처럼 사천시설관리공단이란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평가 갔다 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명동굴 간 것처럼 사천시 평가 갔을 때는 이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는데, 뭐 아주 좋은 그런 뷰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남해군. 우리나라 남해군 하면은 여러분 유명하신 분 중에 이장하시다 장관 되신 분 있죠. 김두관. 그분이 이장, 군수, 뭐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뭐 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남해를 갖다가 활력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해군에서 녹색 성장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남해군은 잘 가꿨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경관농업이에요. 경관농업. 남해는 원래 보리 심는 지역이었었고, 보리 하다가 마늘 심었다가 요즘은 뭐 심냐라고 얘기하면 잔디를 심어요. 잔디를. 경관농업 차원에서. 그래서 잘 가꿔야지만 사람들이 온다라는, 광명도 좀 예쁘게 가꿔야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교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주일 전에, 한 2주이 됐네요. 2주 전에 오늘처럼 경영평가로 갔던 데가 사진 보고 맞춰보세요. 슬로시티로 좀 부상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요거는 단양이에요. 단양. 요즘 단양이 뜨고 있어요. 단양에 많이 관광들 오시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는 산정에 올라가서 보니까 단양도 이렇게 쫙,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는 또 소백산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단양 그리고 요 뒤에 가보면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족들이랑 여행 가실 때 꼭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힌 펜션 단지예요. 최근에 져갖고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아주 고품격 리조트 같은 그런 이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영월이에요. 영월. 좀 안개가, 미세먼지가 심해서 사진이 안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천문대도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영월도 많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노력들 하는데, 여러분들 영월군에 면들이 있는데 그 면 이름 중에 특이한 이름들이 있어요. 김삿간면. 그 다음에 또 한반도면. 최근에는
무릉도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짜내갖고 뭔가 흥미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리고 천문대가 있는데 뭐 별자리를 분양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갖다 이제 끌어들인 그런 창의적인 그런. 근데 요즘은 좀 약간 그 이 영월의 전성기는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 나왔을 때가 전성기고, 요즘은 단양한테 밀렸어요. 단양으로 많이 가고, 영월은 좀 좀 한데, 요 얘기도 요 제목을 제가 최근에 썼던 칼럼 제목입니다. 그래서 평가 갔다 와서 제가 글을 하나 썼던 그런 건데, 이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영월 같은, 정말 영월 인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만? 4만도 되게 한참 된 얘기예요. 3만 대 초반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2만 될 것 같아요. 영월도 4만이 안 돼요. 다 3만 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방 도시들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 이제 실감할 수 있는, 뭐 3만 한 1,000명?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광 아니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나마 요즘 군청에서 열심히 해갖고 주민들이 박수치고 있대요. 이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서 막 돈을 뿌리고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영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단양, 단양 관광, 거기에 최근에 관광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볼거리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물 때문에 희생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심정을 잘 모르는데, 충주댐이랑 소양강댐 위에는 다 오지거든요. 근데 충주댐이랑 소양강댐이 왜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도권의 물 안보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물 안보. 쉽게 얘기하면 홍수 안 나잖아요, 홍수.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부분 오기 전에 물을 다 비워놔요. 홍수 때 물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물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볼품이 너무 없어요. 강하게 안 와요. 근데 물을 가둬 놓으면 비경이 쫙 생기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기 단양이랑 충주댐 사이에 수중보를 만들어 갖고 수위 확보를 해 갖고 좀 볼만해졌어요. 예전에는 가면 단양의 도담산봉에 간다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 갖고 뭐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되게 볼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 낙후된 지역들도 뭐 슬로시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라는 거를 뭐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 데서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